사람들은 항상 1등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짜릿한 순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스스로를 채찍질 해왔습니다. 소중한 땀의 결정체가 된 충남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홀로 달려왔던 그 길 위에 이제는 함께 뛰는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오직 1등만을 위한 경쟁이 아닌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즐거운 축제라는 것을 이제 증명할 시간입니다. 끝없는 투혼과 간절한 바람을 지금부터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 나와 당신이 마주잡은 이 두 손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커다란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이곳 충청남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시작이 우리의 젊음과 열정을 불태울, 그리고 눈부시게 빛나는 무대가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모두의 꿈과 희망과 시선이 모아질 즐거운 축제의 무대.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들의 땀과 눈물이 환희와 희망으로 바뀌는 값진 순간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자신은 대한민국의 1%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고 나머지 99%의 국민은 개돼지로 생각한다는 고위 공무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 선서문,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공무원이 파면된 이유는 단순히 숨겨야 할 속마음을 드러낸 발언의 실수가 아닙니다. 지켜야 할 공무원의 의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교육정책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김광진의 톡쇼 6번째 시간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온 김빈 빈컴퍼니 대표와 함께합니다. 예, 톡쇼를 사랑해주시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진입니다. 이제 6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이제 6번째니까 한 달하고도 반 정도가 흘러간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오셨고 또 이야기들도 다양하게 나눴었는데 순간순간에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후기 게시판에 잘 남겨주시면 방송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얘기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참 슬프게도 방송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 국민TV의 이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출연료를 좀 깎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걸 진짜예요. 예. 근데 그 자리에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광고를 많이 좀 붙여주세요. 예, 출연료라도 받아가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백수를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저희는 다른 팟캐스트나 이 방송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금액이 높지 않으니까 밑에 자막 나올 거예요. 예, 전화 주세요. 광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의 초대 손님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불쌍한 얘기부터 먼저 했습니다. 아닙니다. 예, 이분도 뭐 만만치 않게 불쌍하신 분인데 알고 보면 뭐 유명한 회사의 대표셔서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우습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예,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써져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여성인재 영입 1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성 1호, 뭐 남성 1호 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좀 그럴 것 같고, 그렇죠. 예, 이번에 이제 정치라고 하는 길로 영입이 됐든 아니면 사실은 형식이 뭐가 됐든지 간에 정치의 길을 선택해서 온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최종적인 결심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업가의 길을 빈컴퍼니의 대표를 그대로 뭐 유지하고는 계십니다만 정치인 김빈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죠. 2016년도에. 예. 네. 김빈 대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인사 한 말씀 김빈입니다. 해주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김광진 전 의원님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련해지면서 순위를 막 올려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막 올려오는데 일단 오늘 저희 이 톡쇼에 나와서 여러분께 청년 정치인 그리고 청년 정치인의 현실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가지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순위를 올리는 건데 그러니까요. 제가 또 오신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방송 나오셨던 거 이걸 잘 들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순위를 올리기는 참 쉽지 않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좀 저도 사람들이 야 젊은 사람 치고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너는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김빈 대표님도 만만치 않게 진지한 좋게 말하면 진지한 분이셔서 걱정이 됩니다만 그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여름에 잠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열대야도 심하고 그럴 때 원래 저희의 컨셉이 톡쇼잖아요. 톡쇼는 사이다 같은 방송 해서 톡쇼인데 어떤 분이 후기 게시판에 댓글로 써주셨어요. 네. 푹 잘 수 있는 수면제 같은 방송이다. 아유 어떡해. 예. 그럼 안 근데 됩니다. 여튼 여러모로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운로드도 좀 해주시고요. 좋아하기도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좀 눌러주시고 후기 게시판에도 눌러주시고요. 그 유튜브로 봐주시는 분도 좋은데 어쨌든 유튜브는 순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팟빵을 통해서도 많이 좀 눌러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진짜 정식으로 우리 토크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광진이 진행하고 있는 톡쇼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이 여기 이제 거쳐서 가셨어요. 네. 초대 손님으로 이 6번째니까 총 한 8명 정도 오셨는데요. 그 중에서 김빈 대표 언제 오냐 라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 사람들이 권해주셨고 또 특히나 이 방송국에 있는 국민TV의 직원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언제 오냐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누구를 할까요? 라고 이제 저희가 회의를 하잖아요. 네. 그럼 매번 김빈은 다음 주에 안 와요? 김빈은 그래요? 다음 주에 안 와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원래 첫 시작을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서 SNS에 질문을 받아서 하는데요. 특이하게 국민TV의 대표 기자 김정은 기자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21대 총선 혹은 20대 임기 내 발생할 보궐선거에 나올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또 지난번에 이제 어쨌든 비례대표의 형식이든 어쨌든 국회의원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갖고 계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김정은 기자님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네, 기자님 솔직한 말씀으로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은 보궐선거,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정치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던 그 선택의 그런 그 기준이 자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자리가 아니라 더민주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제대로 굴러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뭐 선거에 대해서는 뭐 이번에 배우긴 했지만 아직도 뭐 많이 모르고 지금은 생각이 별로 없네요. 저한테도 그런 질문들을 사실 많이 하시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속마음을 말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보궐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면 상황이... 어디에 생겼다 그러면 나갈 생각이 있냐 물어보면 답을 드릴 텐데 그리고 뭐 지도부가 그 공천을 해줘야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결국에는. 게 아니고 또 많은 분들이 바라고 계시니까 또 의사당에서 멋지게 활동하시는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왕에 뭐 정치에 시작한 이야기, 뭐 정치 얘기를 했으니까 그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어쨌든 인재 영입 1호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오셨고 6호 여성으로는 1호 뭐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그 인재 영입이 사실 뭐 당의 인재 영입이라기보다는 이 순위로 이렇게 보면 꼭 문재인 영입 메토 이렇게 되잖아요. 문재인 예. 대표가 인재 영입 위원장이시기도 했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셨을 때. 예. 네. 그래서 문재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다 그 의문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영입하신 분들에게. 네네네.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저렇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회적으로 두각이 있는 분들이고 하니까 할 것 같은데 김빈 대표는 어떻게 영입이 되셨어요? 솔직한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은 검색의 힘입니다. 네, 검색의 힘이래요. 저는 뭐 아무런 연고가 없고 뭐 친척 중에도 정치하시는 분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컨택이 왔을 때 그때는 몰랐죠. 어떻게 저를 알게 되셨어요? 이런 걸 안 물어보고 뭐 그때도 어떤 그 팟캐스트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별로 많이 하시는 타입이 아니니까. 아, 그러면 문 대표랑 직접 아니면 최재성 본부장과 네, 처음에는 이제 최재성 본부장님 측에서 이제 컨택을 연락이 해왔고 왔고. 그래서 몇 번 뵀죠. 몇 번 만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문 그때 대표님 뵌 거죠. 첫 느낌이 어땠어요? 첫 느낌이요. 아, 나도 이제 국회의원 되나 보다.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뭔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전에 좀 뭐 김빈 디자이너는 미래 계획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먼저 이제 질문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원래 하고 싶어하는 게 디자인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 약간 거창한 이런 꿈을 가지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 일이. 근데 국회의원을 돼서 사실 하는지 그 아닌지는 뭐. 역할로 보면 저희 당에 이미 디자인으로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네, 또 네, 당시에 손혜원 위원장이 이제 홍보본부장으로 계셨고 관련 일들 다 또 맡아서 하고 계셨던 상황이어서 네네네. 디자인적 측면이나 뭐 이런 걸 요구해서 모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제가 나중에 여쭤봤어요. 아니, 다른 분 통해서 들었었나? 어쨌든 어떤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나왔던 건데, 제가 이제 3가지 검색 단어에서 이제 뭐 많이 뭐 노출이 됐다고 해야 되나? 이제 인지도가 있었던 거죠. 차세대 여성 리더 그렇게 하는 그 키워드에 수많은 이제 검색풀에서 제가 이제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그 선택은 잘한 것 같으세요? 정치에 대해 온 거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네. 새누리당에서 네. 비슷한 제안이 대선 후보가 될 직한 혹은 당대표인 분이 이렇게 비례대표 자리를 네. 제안하면서 이번 선거에 같이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때 당시로서는 아마 그냥 거절했겠죠. 그때 거절? 당시로서는. 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지방이나 전국으로 이제 디자인 강연 또는 학교나 관공서나 그런 곳에 대기업의 교육과정 이런 데 강연을 다녔을 때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역사를 잘 모르지만 이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이제 새누리당을 지지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안 했어요. 왜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의 반대편을 억압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직접 남아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 남아있는 당이 어딘지 뻔히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도저히 이 사람들과 결을 같이 하기가 결이 좀 다르다. 힘들 것 같다. 그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사실 저희도 이렇게 그 모신다고 찾아보고 방송 보니까 강연 때나 아니면 어디 네. 인터뷰 하실 때도 네네네. 역사 공부를 꼭 해야 된다 뭐 인문학에 대한 얘기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요즘 그 스티브 잡스 이렇게 생각해서 인문학과 뭐 기술과 뭐 이런 것의 융합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역사와 디자인, 정치 역사 전공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역사에 대해서 실제로 본인은 좀 얼마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세요? 저는 디자인으로 평생을 이제 제가 꿈이 디자인으로 정말 세계를 바꿔보겠다. 나는 정말 세계를 빛내는 한국의 디자이너가 되겠다라는 그 꿈으로 디자인에만 몰두를 했어요. 이제까지. 그런데
제가 세계 속에 나가 보니까 디자인 그리고 한국의 디자이너, 저는 어차피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세계 속에서 보는 나의 위치가 한국의 디자이너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한국의 디자이너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 한국 디자인은 뭐야? 근데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이따 설명드릴 건데 한국의 디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의 디자인요. 네. 여기 김빈 대표님 보면 항상 여기에 그 브로치 하고 네, 다니시잖아요. 네, 네. 그 모양이 상징하는 게 약간 정통 문양, 우리가 생각하는 단청 전통 문양, 문양. 뭐 이제 네, 이런 이미지들이 좀 복합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한국 하면 꼭 무슨 초가집, 뭐 음식 하면 신선로, 뭐 부채춤 이런 게 진짜로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템일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 좀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 한국 정원 짓는다 그쵸. 그러면 정자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연꽃 막 이렇게 무슨 부용정 이렇게 하듯이 그런 것도 2016년에 대한민국의 모습은 사실 아닌데. 그렇죠. 지금 그 윤관진 위원님이 부채춤 막 이런 거 할 때 얼굴을 찡그리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 디자인의 이미지예요. 뭔가 제대로 떠오르진 않지만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막 이건 아니다. 네. 지금 21세기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세계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똑같거든요. 뭔가 잘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질문을 만약에 다르게 드려서 북유럽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유럽 디자인.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좀 모던하고. 그렇죠. 지금- 미니멀라이징 뭐 지금, 이런 거. 그렇죠. 지금 대답하는데 0.1초도 안 걸렸거든요. 예. 아까 한국의 디자인을 대답을 해달라 말씀을 드렸을 때는 좀 망설였어요. 근데 북유럽 디자인 아니면 일본 디자인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유럽 국가의 디자인을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망설임 없이 그 느낌을 얘기한다고요. 그게 바로 아이덴티티고 DNA고 정체성인데 우리나라 디자인은 아직 그게 없단 말인데 왜 없을까? 그게 바로 역사에 있어요. 왜냐? 우리는 근대 국가로 넘어올 때 정말 아주 깊은 골 두 개가 있거든요. 바로 일제강점기랑 한국전쟁이에요. 일제강점기로 문화를 잊어버렸고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국토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국토를 잊어버렸다는 그 뜻이 문화와 국토를 잊어버렸다는 그 뜻은 굉장하거든요. 왜냐? 국토를 상실하면서 가옥, 건물, 제품, 의복 이 생활 양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수천 년 역사에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는 서양식 옷을 입고 있는 것을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고 현대적인 가옥에 사는 게 어색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 것을 학습하거나 접하지 않고 자라온 거죠. 그래서 저도 잘 몰라요, 역사. 저도 수채화 물감 그리면서 예. 다 막 그냥 현대식으로 교육받고 자랐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요. 근데 그런 것에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제까지 이어졌다는 거는 그나마 쓸모가 있어서 남겨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노하우가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을 그 무언가는 뭘 것 같으세요? 한국 디자인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러니까 한국의 디자인이라는 건 현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전에는 어떤 형태로 불려졌냐, 뭐 설계, 공예 이런 걸로 불려왔어요. 예. 해외 사례를 들어보면 유럽에도 뭐 로코코 양식, 빅토리아 양식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바로크 양식. 바로 뭐 이런 게 고딕 뭐 이런 거에 들어보셨죠? 그럼 그 역사, 그 시대성을 가진 특색을 가진 전통 뭐 공예나 그리고 뭐 예술 작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컨텐츠가 생겨난 거잖아요. 지금 의자가 로코코 양식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현대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 전통의 그러한 시간을 담은 무언가 컨텐츠가 근대적인 방식으로 바뀌어서 자리를 잡은 게 디자인인데 한국은 그런 게 있을까? 아직 없다는 거죠. 왜 없을까요? 그런- 한국에도 이렇게 다 대학 교육 그렇죠. 잘 받고 뭐 미대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 뭐 그렇죠. 한데 그렇죠. 왜 안 될까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냐? 이제까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6, 7년 전에 한지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가지고 이게 너무 좋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말렸거든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 그거 너 하다가 굶어 죽는다. 다 뜯어 말렸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한옥 체험 하고 싶어 하고 템플 스테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 게 없고 다 뭐
북유럽 가고 뭐 이케아까지 있어서 너무 북유럽 이제 그만. 우리 건 뭘까라고 하는 그 소구가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공예가들과 디자이너들 그리고 장인들이 뭐 협업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하고 그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이러한 수많은 시도들이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시도들 중에서 어떤 것은 살아남고 어떤 것은 쇠퇴되고 그런 속에서 이제 한국의 디자인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드네요. 김빈 대표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디자이너다라고 하는 것은 알긴 아는데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예, 네. 진짜로 빈 컴퍼니는 뭘 만드는 회사인지 이게 옷을 네네네. 디자인하는 회사인지 뭐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지 뭘 하는 회사인지조차도 사실 저도 잘 모르고 덕커뉴스단을 해가지고 했지만 네네네. 그때 노트 주신다더니 아직도 못 받았어요. 응?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럴 수가. 근데 보니까 아까 차세대 리더, 여성 뭐 이제 이런 키워드다 이렇게 하셨는데 보니 2006년, 2009년도에 대한민국 차세대 디자인 리더 이렇게 선정되시기도 했고 2015년 코리아 디자인 어워드에서는 김빈 대표의 드림클립 그리고 한지 바스켓 이게 이제 수록됐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한지 바스켓은 뭐 보지는 않았어도 한지로 만든 무슨 바구니일 것 같고 드림클립은 뭐예요? 드림클립. 드링클립은요. 드링크 클립을 붙여 말한 거예요. 드링크 클립 뭐냐면은 이제 음료를 보관하는 무언가인데 이제 지금 여기는 굉장히 깨끗하지만 우리 사무실이나 뭐 공부하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뭐 컴퓨터랑 많은 문서들과 뭐 이렇게 어지러져 깨끗하신가요? 깔끔하실 것 같아요. 성격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면 노트북에 음료를 엎질러 본 기억이 있으세요? 예. 아니 없어요. 없으세요? 네. 대단하시네요. 대부분 노트북의 그 고장 원인 중에 1위가 침수 사고예요. 뭐 바다에 빠뜨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음료를 엎질러서 키보드에 이제 물이 이제 침수돼서 하는 그 사고인데 이 음료수가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우아하게 커피 한 잔 딱 사갖고 오잖아요. 근데 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좀 여기 이렇게 집게처럼 찝어가지고 그렇죠. 거기다 올려놓는 거 그걸 만드신 거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로 그럼 이제 올 때 하나씩 좀 갖고 오고 그러시지. 다음에 그걸 가져올게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만 나눠드렸나 봐요. 그러니까요. 제가 한 번씩 선물로 이제 저 그런 거에 은근하게 지금 사소한 것에 민감한 뒤끝이 사람인데 있으시네. 오래 기억합니다 또 그런 말을. 예.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뭐 미대는 당연히 나오셨다는 거 알고 홍대 나오셨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예술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제가 그러고 싶었는데 부모님께서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요. 제가 미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일반 고등학교 나왔죠. 일반 근데 어떻게 대학교는? 근데 이제 사실 근데 요즘 사실 대학교는 저도 원래 고등학교 때 미대에 가려고 그림 그렸던 그러셨어요? 사람인데 대학교 들어가는 미술이라고 하는 게 미술학원에서 그냥 학습하지 않으면 창의성과 예술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입시 미술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공부를 안 하셨으면 사실 홍대를 진학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네네네. 어떻게?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고 막 뭔가 만들고 이러는 거 되게 좋아해서 제가 과학자 아니면 이제 예술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과학자 예술가. 근데 그게 합쳐진 게 사실 디자인이죠. 네. 뭔가 새로운 것을 뭔가 만들면서 산업과 결부된 뭔가 뭐 조형성, 친미성, 뭐 효율성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만든 게 이제 산업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산업 디자인 했는데 고3 때 결국에는 전 미대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입시 미술을 이제 준비를 했죠. 네. 그래서 진짜로 빈 컴퍼니는 뭘 만듭니까? 빈 컴퍼니는요. 다 정체불명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도대체 넌 뭘 하는 존재냐. 근데 일단은 브랜드가 생활용품 디자인을 해요. 생활용품 디자인하면 쉽게 생각하면 이케아는 이제 가구 업체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많은 생활용품들을 팔아요. 요즘에는.
근데 그 생활용품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이제 드링클립도 뭐 아이디어 소품이지만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공산품이고, 제가 덕헌 유사단 할 때 맨날 김빈 대표 소개할 때 네. 24개 국가의 36개국? 수출을 36개국 벌써 잊어버렸네. 예. 36개국에 디자인 제품을 수출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실제 수출을 그렇게 해서 뭐 매출이 좀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한창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지금도 뭐 세보면 그 정도는 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양이 예전보다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예.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하진 않으니까 이제는. 예전엔 제가 세계 각곳을 뛰어다니면서 다 이제 리테일러들을 상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디스트리뷰터라고 하는 유통업자들이 각국에 한 명씩 있어서 그들이 이제 뻗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모양이 빈 컴퍼니의 마스코트입니까? 로고예요? 이거는 저희 브랜드 중에 이제 미츠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한국의 어를 세계에 전한다라는 아주 거창한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단청이라는 것이 많은 문양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좋은 의미예요. 그렇지만 단청은 예전에 궁궐이나 사찰에 거기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제에서는 서민들은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양반도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신분제가 1%를 아니잖아요. 상징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요즘? 아유, 네, 전 개돼지입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지금은 신분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좋은 문양, 우리의 전통 뭐 몇천 년이 모든 사람과 그렇죠. 같이 지녀서 나의 좋은 뜻을 뭐 당신에게 선물할 수도 있고 나의 좋은 뜻을 사람들이 보면서 복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항상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그 브로치 총 몇 개 있습니까? 아유, 재고 중에서 판매할 수 없는 것들은 제가 하고 다녀요. 판매도 하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이게 저희 이제 2010년에 처음 나왔고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다 수작업이라서. 종이로 만드시는 거죠? 네, 이건 종이와 이제 당나무와 물만 가지고 만들어요. 아, 그렇구나. 네. 뭐 디자이너로서의 이야기들도 사실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뭐 LG전자에도 수석으로 뭐 입학했다고, 입학이 아니고 입사했다고 뭐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한데, 어디 보니까 휴대폰을 디자인한 거다, LG에 가서. 근데 실제로 본인이 디자인한 휴대폰이 있습니까? 네, 있죠. 네,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먼저 수석으로 입사한 건요. 제가 LG전자를 수석으로 입사했다기보다는 LG전자를 들어가면 이제 입사 교육을 받잖아요. 신입사원 연수를 받아요. 근데 그게 LG전자만 하는 게 아니라 LG 필립스 LCD, 뭐 LG 이노텍, 뭐 LG 그룹이 LG 전사 그룹이거든요. 근데 기수별로 교육을 받는데 보통 한 1000명, 뭐 700명에서 1000명인데 근데 거기서 1등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네, 저도 1등 할 줄 몰랐으니까. 그 해 공채에 그래도 꽤 많이 그렇죠. 들어가니까. 근데 그 기수의 1000명 중에서 이제 1, 2, 3등 뽑아가지고 이제 1등, 1, 2, 3등은 해외도 보내주거든요. 연수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재밌게 하니까 이제 잘 봐주시면. 그럼 핸드폰은 뭐 우리가 아는 기종 뭐 G5 뭐 이렇게. 그거는 스마트폰 세대라서 제가 이미 나왔을 테고. 그럼 몇 년도예요? 한 2000? 저는 2006년부터 2006년? 2011년인데 제가 이제 휴대폰 디자인 실무는 한 3년 반 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T자형으로 생긴 게 있어요. 머리만 싹 돌아가는 돌리는 거. 머리 이렇게. 삼성에서는 가로 본능이라고 하고. 가로 본능. DMB 이제 막 출시되고 그렇죠. 하는 시기에 나왔던. 그래서 T자형인데 거기에 이제 KT향과 LG향을 제가 디자인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디자인한 거 바로 다음, 그러니까 그거의 리비전 모델이거든요. 그 모델을 김테이폰이라고 사람들이 하고 다녔어요. 테이폰. 그래서 그 전 버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북미 모델을 이제 하게 돼서 그게 아마 아이언맨인가? 아이언맨의 PPL로 사용되기도 했었어요. 네. 그렇게 우리 정치인도 하다 보면 저 다리 예산 내가 하용 건데 막 저 회관 지을 때 그렇죠. 내가 예결이 있으면서 뭐 한 건데라고 하는 게 항상 뿌듯하기도 하고 계속 이제 회자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 핸드폰은 그렇게 하고 LG에 또 오래 계셨으니까 이거 사실은 제가 한 거예요라고 할 만한 거 뭐 있어요? 지금은 근데 다 예전 거여서 이거 보시는 분들이 다 그 세대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폰이랑 이 국미 폰 말고는 다
프로젝트는 중요 프로젝트가 많았어요. 어. 근데 원래 그냥 끼어 파는 거예요, 정치는. 이만큼만 관여했어도 내가 한 거라고. 근데 그 기계가 그 업계에선 굉장히 욕을 먹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 주요 프로젝트는 재밌게 잘 했는데 저는 이제 물론 소비자들한테 제품이 출시돼서 이제 저게 내가 한 거라고 하는 거 되게 좋지만 저는 LG전자 8년 동안 굉장히 보람 있었던 거는 LG전자의 디자인 경영센터 내에서 다양한 업무를 했다는 거가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었어요. 근데 그렇게 수석으로 하고 꽤 능력도 인정받았는데 왜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글쎄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물론 이제 대우도 좋고 뭐 다른 보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하고 싶은 것들이 그때는 많았어요. 내 브랜드를 언젠가는 좀 해보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 생활을 해서는 내가 좀 안주하지 않을까. 너무나 이 생활에. 그때가 2011년에 나올 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죠? 29살. 29. 그러니까 사실은 쉽게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시기는 아닌데. 지금 돌아와 생각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참 그렇구나. 근데 저는 그때는 이제 8년 다녔으니까. 그래도 꽤 오래 다니긴 했네요. 네, 8년 다녔으니까. 제가 바로 이제 그러면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입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잠깐만요. 다시 나이를 다시 계산해야 되겠다. 30살. 이분 만 30살인가 만 30살이네. 죄송합니다. 만 30살인가 봐요.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를 바로 했죠. 네, 바로 하고 다니고 나오자마자 했으니까 2011년 몇 살이죠? 저희가 동갑이잖아요. 몇 살이죠? 여튼 저희가 동갑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어요. 이 항상 빠른 몇 년, 82년 저는 이제 81년생이고 전 빠른 81년생. 그러니까 이동학 위원이 있고 제가 있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동학 위원하고 저하고는 형하고 동생이라고 하고 이동학과 김빈 대표는 친구로. 원래 제가 동학이 누나라고 불러 이랬거든요. 근데 동학이 그냥 친구 먹었죠. 땡까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덕헌 유선 갔을 때 약간 호적이 꼬여가지고 애매하긴 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생각이 안 나네요. 결론 안 났어요. 그냥 저는 그냥 어차피 의원님 불렀으니까 그냥 서로 전대하는 걸로. 여튼 그렇게 이제 그랬어요. 그래도 퇴사를 해서 나름 성공한 거잖아요. 어쨌든 자기 이름으로 브랜드도 나름대로 런칭했고 또 몇 년 한 걸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서 국회의원 후보가 영입되기도 하고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성공할 확률이 사실 높지 않잖아요. 그렇게 독립해서 나온다고 한들 30대 초반에 대기업을 거쳤든 아니면 거치지 않았든지 간에 자기 브랜드를 갖고 사업을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것을 도전하려고 하는 후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도 해보면 당선된 그 의원 생활을 해본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당선되는 건 아니긴 해요. 그래서 참 말하는 게 조심스러울 때도 많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한번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면 그게 또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은 저 때는 저는 원래 회사를 1년 정도 다니고 나서 굉장히 열심히 다녔는데 1년 정도 다니고 나서 사실은 내 브랜드를 나와서 빨리 나오고 싶었어요. 1년 다니고. 근데 나와서 좀 조사를 해봤죠.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시작을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노하우나 그렇고 주변의 환경 그리고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들의 그런 그런 여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나와서 혼자 독립해서 일을 하는 디자이너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저는 회사를 열심히 더 다니고 배우기로 이제 회사에 기여도 하면서 이제 배우기로 결심을 했고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했죠. 주변 사람도 좀 알아가면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내가 그렇죠. 독립하기 위해서 과정들을 쭉 차근차근. 그러면서 오히려 더 회사를 열심히 다닐 수 있었어요. 왜냐 하나하나가 회사가 시키는 걸 하는 내가 소모적인 부품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나중에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 나가고 갖고 나가는 이거를 길이다. 수행함으로써 나의 노하우가 늘어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좀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즐거운 마음으로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만약에 내가 무언가 꿈이 있다면 선배들을 많이 찾아가서 조사를 하고 준비가 되었는지 철저하게 자신을 대해서 현실 점검을 해야 돼요. 현실 점검을 하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내가 이것을 나와서 당장 시작해도 될 만한 그러한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검증을 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지금 김광진의 톡쇼를 김빈 대표와 함께 보고 계신데요. 오늘 즐거운 시간을 계속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이 타이밍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도 한 번씩 공유하게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한 번 더 다른 분의 질문 먼저 좀 드릴게요. 덕헌 유세단 총무셨는데 총무인데 그 회비를 안 걷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총무가 돈이 없어서 사실은 총무는 뭐 이렇게 간식도 좀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좀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총무여서 약간 실망스럽긴 했어요. 예, 본인만 맨날 뭘 받아가서 이렇게 먹고 막 했었는데 자, 질문은 박성윤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덕헌 유세단으로 활약하실 때 가장 아쉬웠던 점과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가장 호응이 뜨거웠던 지역이 어디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덕헌은 가장 좋았던 순간은 제가 사실 김광진 의원님도 그렇고 장하나 의원님도 그렇고 김용익 의원님 다 보면 덕헌으로 거의 처음 같이 그렇죠. 다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사람들이 더민주에 입당하면 다 사람들이 두루두루 친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얼굴도 못 뵌 의원들도 많죠. 제가 국회의원 4년 하는 동안요. 네. 1대1이나 아니면 두세 명 그룹으로 같이 밥 먹은 의원이 130명 저희 당 의원 중에 70명도 안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 어때서 못 빼가지고 이러는데 저는 되게 그 김광진 의원, 장하나 의원님도 뵙고 싶었어요. 왜냐면 청년비례 선배님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제가 듣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확인할 기회였으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들 다니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가장 행복했던 거는 저희가 다 모여서 어디 지역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은 덕헌 숫자 전원 출석을 기록하면서 했던 그 유세가 있었는데 그때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다. 어디였을까? 저는 가장 기억나는 게 홍대 앞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마지막쯤이었던가? 뭐 그때 문재인 대표도 오시고 우리 어떤 분들이 머리에 화관 이렇게 그렇죠.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선물해 주시고 뭐 하여튼 그때 가장 이제 많았고 문희상 의원 지역구 갔을 때 의정부 갔을 때 거기는 이분들이 진짜 선거운동 때문에 오신 분들인지 1,500명 정도 오셨다고? 동네에 그냥 뭔 구경 났다 그래가지고 오신 분들인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데 선거운동 뭐랄까요 그 지지하러 오신 것보다 그냥 돗자리 깔고 동네에 오신 것처럼 그 광장을 점거하셔가지고 그날 첫날이었어요. 첫날이었던가요? 네, 첫날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여튼 대단했죠. 그때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문희상 의원님도 사실상 컷오프 됐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그 마음을 잘 안다고. 맞아요. 마지막에 밥도 사주시고. 네, 맞아요. 끝나고. 네, 끝나고. 덕헌 유세단 끝나고 밥 사준 유일한 그러네요. 사람이죠. 문 대표님 외에 이제 그렇네요. 유일하게 밥을 사주신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때문에 당선되신 분들이 꽤 있는데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뭐 사실 에피소드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다들 힘들고 참 그 기분 꿀꿀하던 시기였는데 그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의 열정으로 많이 우리들도 힘을 받았던 것 같고 우리 지지자분들께서도 당을 떠나지 않고 그래도 버텨줄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덕헌 유세단이. 그래서 사실은 덧컷이 잘하시는 것처럼 시옷 하나 컷오프 됐다 해서 덧컷이었는데 더 성장했다라고 해서 덧컷 쌍시옷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 선거가 끝나면 다 컷이 될 거다. 이제 다 컸을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다 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이 톡쇼 광고 하나 좀 붙여주시면 광고료 받아가지고 제가 덕헌 유세단 단원들하고 밥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거 하나만 묻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덕헌 유세당 그 출정 전이었던 것 같은데 오창석 후보 네. 그 개소식 할 때 저도 그때 갔었고 같이 현장에서 뵀었는데 그때 국민 TV 카메라 앞에서 울지 않겠다, 네. 잘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네, 네, 하셨던 네, 네. 게 영상 클립으로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음. 그때의 심정은 좀 어떠셨어요? 그때 감사합니다. 파이팅! 저 씩씩하니까요. 열심히 잘할게요. 여러분도 울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참 좀 여러 가지 심정이 복잡했었던 것 같아요. 그 처음 입당할 순간부터 이제 딱 생각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지금 보면은 아무 신분도 아니잖아요. 공천도 못 받았고 그냥 일반인이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인인데 영입이라는 그 탈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당에서 내가 뭐 교통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니면 그렇게 지원 받아서 하냐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다 오해 중에 하나. 근데 그냥 제가 다니는 거죠. 제가 좋아서. 근데 사람들이 그럼 미쳤다 그러는 거죠. 뭘로 해? 너 당에서 팽당했는데. 그래서 근데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저조차도 그랬어요. 좀 되게 창피한 일이잖아요. 막 되게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 받아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제 공천 못 받은 거죠. 근데 그냥 자리 공개석상에 막 나타나. 개소식에도 나타나고 도종환 의원님 응원도 가고 시장도 같이 돌아다니고 쟤 뭐 하는 건가.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심정이 있었지만 오히려 정청래 의원님이 전 의원님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힘이 돼주셨는데 본인도 그런 비슷한 훨씬 더 큰 아픔을 겪으셨잖아요. 근데 삼촌 되셨죠, 선거 끝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오셔가지고 오히려 그런 복잡한 생각 떨치기 위해서 나왔다. 근데 저도 오히려 그렇게 많은 분들 뵙고 응원 메시지 받고 하니까 좀 많이 힘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때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으니까 그쵸. 아는데 그냥 집에만 있었으면 온갖 생각에 그렇죠. 잡념이 예, 휘말렸을 거예요. 차라리 몸이라도 힘드니까 그렇죠. 집에 가서 그냥 푹 자자마자 그냥 자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그렇게 잘 견뎌낸 것 같아요. 덕컷이 저는 진짜 좋은 게요. 그러니까 일단 뭐 당의 입장에서도 필리버스터랑 양대산맥인 것 같아요. 더민주의 굉장히 플러스 요소를 그러니까 이 근데 좋은 지도부가 이미지를, 인정하지 않네. 네, 그런 일들이 많죠. 아, 그러게요. 아, 저는 뭐 국회의원 때도 경선에서 지고 지금도 지역위원장도 컷오프 돼서 뭐 못하고 있습니다. 아유, 아, 정말. 빨리 전당대회가 있기를. 아, 이제 지역위원장이 되기 위해서라도 당대표에 빨리 출마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제가 당대표 출마하면 좀 도와주세요. 응원드리겠습니다. 예. 응원하지 말고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김광진의 톡쇼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모든 이가 하나 되어 즐기는 전국 제전, 전국 장애인 제전. 2016년 10월 충남에서 열리는 그 즐거운 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또 다음 현안 하나 뭐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조금 시기가 지난 거긴 한데 그래도 또 디자이너가 오셨으니까 네.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라고 네. 하는 것. 저는 이게 막 시도하는 건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 킨텍스인가 어딘가 행사장 네, 갔더니 나오죠, 이제. 큰 현수막에 그 네, 이미 네, 붙었더라고요. 네, 네, 네. 그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런칭을- 이름을 공모하는 게 아니고. 이제 런칭을 해서요. 이제 리우 올림픽 때 쓰려고 이제 이미 지난 몇 년간 이거를 해서 이제 예. 발표한 거죠. 이거 했습니다. 음. 이렇게 짠 이렇게 그냥 일단 총평을 하자면 총평이요. 지금 이게 프랑스를 따라했다 말다 말고 그냥 그 자체 프랑스를 논외로 치고 네, 그냥 네, 크리에이티브 네. 코리아라고 하는 슬로건과 디자인적인 요소만을 본다면 네, 네, 어떤 네. 느낌이세요? 일단 제가 이제 칼럼에도 썼는데요. 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라는 그 국가 슬로건이 지금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이미 지금도 시끄러워요. 근데 그 시끄러운 이유는요. 그게 당연한 거죠. 왜 당연하냐? 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라는 게 국민의 정서적으로 공감이 안 가기 때문에. 근데 이 그러면은 제 생각엔 그런 거예요. 국가 브랜드라는 게 무엇을 위해서 탄생했느냐? 뭐를 위해서 탄생했을까요? 국가 브랜드라는 게. 창조 경제를
좀 이렇게 멋지게 영어로 표현하려고. 근데 그건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 제 생각에는 지금 뭐 35억 또는 68억이 쓰였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이 그냥 개인의 돈이 아니잖아요. 혈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국가가 무엇을 얻으려고 했느냐. 결국에는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거나 국격을 상승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국가 이미지를 무언가 제고시켜 준다거나 아니면은 국내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오게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경제적인 효과 또는 뭐 국가 이미지 어쨌든 경제적인 효과나 국가의 긍정적인 그게 이끌어야 되니까. 가성비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시끄럽다는 거는 공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잘 될지 의심이 간다.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근데 그때부터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도 되잖아요. 그런데요. 영문 가져다가 쓰는 뭐 이런 슬로건들 있잖아요. 네네네. 특히나 지자체. 네네네. 저는 진짜 이상해요. 뭐 하이 서울, 뭐 아하 순천. 뭐 다이내믹 코리아, 코리아 말고 어디 뭐 지역 네네네. 뭐 수원 뭐 네네. 뷰티풀 뭐 막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이 서울은 안녕하세요 할 때 하인 건지 네. 그게 서울을 상징하는 건지 응? 뭐 한 건지 아하 저희 순천은 아하거든요. 아하. 근데 아하 반갑다는 순천 오면 반갑다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게 그 영문이라고 하는 걸 너무 그냥 뜻도 의미도 없는 그래도 저는 대구는 뷰티풀 컬러풀 대구인가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래도 거기는 좀 색, 섬유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라도 조금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그냥 컬러풀, 뷰티풀, 다이내믹, 하이 뭐 굿 뭐 이런 식의 이름들이 진짜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근데 거기에 돈 엄청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막 지자체마다 건물마다 그거 다 갖다 그렇죠. 붙이고 버스에 붙이고 막 그렇죠. 이정표에 붙이고 막 했는데 그렇죠. 진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돈을 들였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건 결국엔 그게 디자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영문으로 지자체장 바뀌면 그 사람들이 수익 사업으로 그냥 바꾸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고 사실 그 다이나믹 코리아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돼 왔는데 그것이 국가의 홍보 영상으로 이제 사용돼서 전 세계에 퍼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국가 경기라든지 아니면 TV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군데에 배포가 되는데 결국에는 영문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국가 세계 통용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국가 브랜드라는 것이 국민 정서에 동감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게 세계인에게도 어필을 해야 돼요. 어필. 뭐냐? 뭐 무슨 코리아? 괜찮네. 뭐지? 라고 궁금해 한다는 거죠. 그게 슬로건 문구 자체건 아니면 디자인의 조형 요소건 아니면 거기에 담긴 홍보 영상,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홍보 영상이건 이벤트건 로고송이건 음악이건 뮤직비디오건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 와 뭔가 궁금하게 하는 어필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라는 것이 사람들이 그런 게 뭐 법적인 문제 뭐 크리에이티브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 뭐 법적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범용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기 때문에 몇 표절에 뭐 논하지 않는다. 근데 그걸 그러니까 별로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쓸 수 바로 있는 거니까. 바꿔서 말하면 크리에이티브라는 단어 자체가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신선하지도 조합을 않고. 해서 뭐 어떻게 좀 뭘 하든지. 네, 신선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럼 이게 35억짜리 로고라고 해서 전 세계에 뿌려졌는데 이거를 매력적으로 느낄 세계인이 몇이나 되겠느냐 아니면 뭐 하다못해 요즘 중국 요커들이 많으니까 우리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적어도 그러면 매력적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사실 이 뭐 이름 하나 짓고 하는 게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쉽게 하긴 어렵겠지만 김빈 대표에게 맡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무슨 코리아라고 하는 게 가장 어려울 것 같으세요? 쉽지 않아요. 저한테 35억을 공짜로는 말 안 해주고. 저에게 35억을 35억인데 주시면 디자인비는 2천 얼마밖에 안 줬던데 보니까. 그러게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근데 제가 만약에 디자인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그런 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창조적인 요소가 우리나라 민족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거를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거를 공감할 준비가 덜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그 창이라는 단어 대신에 조금 더 깊은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 속에서 세계인한테 매력적으로 여기는 컨텐츠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한류 요소도 있고
뭐 한복도 있고 음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무언가를 뽑아서 그거를 단어로 만들어서 이제 세계인한테 이제 어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전통이라고 하는 것과 현대를 조합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시도가 필요해요. 네, 그리고 네. 그 뭐 가끔 보면 건물의 모양만 살짝 이렇게 해놓고 그거는 전통 기와의 형상을 네, 한 처마, 겁니다. 막 처마를, 처마를 네. 상징하는 겁니다. 처마선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데 아무도 처마처럼 안 보이는 그런 네. 건물도 정말 네, 너무 네, 많고 네. 저는 인도에서 1년간 살았거든요. 약간 외모가 인도풍이잖아요. 근데 인도에서 1년 살았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람이 항상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인도 사람 진짜 다 요가해? 뭐 이제 뭐 그런 식의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국도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서울에 한 2박 3일 정도 외국의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관광을 한다. 그러면 인사동 가고 경복궁 가고 뭐 불국사 내려가서 가고 뭐 이렇게 이제 한국민속촌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왕조 국가에 초가집에 살고 불교를 국교로 두고 있는 국가인 이미지만 2박 3일간 딱 안고 그 외국인은 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한테 테헤란로를 보여주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한국의 모습이야 라고 하기도 관광을 그렇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막 찾아서 가는데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은 한국은 아 초가집에 사람들이 살았구나 라고 하는 아, 불교 부처님이 이렇게 다 있는 데구나 라고만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조합하는 것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정확하게 바꿔 말하면 세계인들은 그러한 한국을 궁금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미국인 같은 경우는 역사가 짧잖아요. 근데 한국이란 나라는 그렇게 조그만데 4,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 도대체 어떤 것이 그 한국의 역사를 만들었을까 하면서 건축물, 그게 이제 노하우가 우리나라 근데 불행스럽게도 목조 건축물이라서 오래된 것들은 남아있지가 않지만 그런 양식들은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갔을 때 그냥 보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체험하고 아니면은 조금의 무언가라도 지니고 돌아올 수 있는 컨텐츠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컨텐츠가 뭐 옛날에 부채 했으니까 부채 옛날 방식으로 똑같이 한다. 그러면은 두 번째 했을 때는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 부채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작은 워크숍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부채 말고 내가 뭐 지금 현대 뭐 예를 들어 한국의 목조 건축 양식을 적용한 서양식 의자라든지 무언가 생활 속에서 실용적으로 쓸 수는 있는데 야 이게 한국의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야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향유를 할 수 있겠죠 한국의 문화를. 근데 지금은 그러한 시도나 그러한 컨텐츠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번 왔다가 다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봤으니까. 근데 우리는 기념품도 다 중국산 똑같죠. 그렇죠. 불국사를 가나 인사동에 가나 그렇죠. 뭐 그렇죠. 어딜 가나 다 똑같은 걸 팔고 그것도 다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국의 공예와 디자인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고 한국 디자인 산자부와 그리고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문제죠. 국회로 가시면 네네. 네. 사실 저도 외국에 손님들 오시면 인사동 많이 가는데 인사동이 한국을 상징하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이분들은 진짜 어떤 기억을 가지고 갈까? 사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전통은 없잖아요. 스타벅스 그렇죠. 있고 뭐 커피빈 있고 막 그렇죠. 이제 이렇게 다 그렇죠. 변모해 있고 그렇죠. 상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점에 파는 게 똑같아요. 그렇죠. 네. 다 그냥 제대로 똑같은 된, 네, 자개 네, 네. 뭐 보석함, 명함지갑, 뭐 한글로 된 넥타이 몇 개, 뭐 그런 것들이 집집마다 똑같이 이렇게 부채 팔고. 네네네. 이걸 어떻게 진짜 좀 한국의 이미지를 바꿔 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의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왜냐? 바로 이 한국의 전통 공예품이라는 것을 만드는 분들은 아직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시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그걸 사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중국 것만 좌판에 깔려 있느냐? 사람들이 비싼 걸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야만 그래 버선이 좀 조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 이거 가져가자. 뭐 아니면은 뭐 당나무 인형이 이거 좀 싸구려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가져가자. 왜냐면 뭐 싸니까. 싸니까.
그런데 그 전통으로 만드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 2,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려서 무언가 하나를 만드시는 인간 문화지 집도 허무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대접을 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로 정말 개탄할 한 광경을 목격을 했는데, 제가 이제 통영에 어떤 아는 소목장님이 계세요. 근데 예. 제가 통영에 방문했는데 그분 만났어요. 근데 원래 작업장은 딴 곳에 있는데 그 어디죠? 세병관 아시죠? 세병관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병관은 이순신 장군께서 이제 무기를 보관하던 창고로 쓰던 곳이거든요. 무기를 보관하는 곳. 근데 거기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에 오시지? 딱 갔어요. 근데 거기서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는 관광지거든요. 사람들이 예.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봤더니 거기 보니까 뭐 이렇게 염장도 계시고 뭐 발 만드시는 분들 갓 장인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한꺼번에 인사를 다 했어요. 근데 왜 여기 계시냐 했더니 통영시에서 공무원들이 관광객들이 세병관이 당시 무엇을 하던 곳인지 잘 모르니까 장인분들한테 주말 동안에 와서 여기서 작업을 해라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아닌 일이죠. 근데 어찌 보면 또 그 공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사실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작업을 해야 되고 그 자신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큰 장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주말마다 그거를 자기가 실어다가 거기다 세팅을 해놓고 다시 일요일 저녁이 되면 그 장비를 실어다가 자기의 작업실로 가져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몸만 가는 것도 사실 힘들죠. 주말 동안에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가서 관광객들 오면은 원숭이도 아니고요. 심하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장인분들이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 앞에 조금만 막 이렇게 뭐 소품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오면 살 게 좀 있어야 되니까 우리 보고 조그만 거 물건 좀 만들어서 내다 팔라 그랬다고. 근데 이분은 사실 국가에서 대접을 해줘도 시원찮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대접을 못 해줄 망정 주말마다 나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 지금은 끝났어요. 그때 마지막 날이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전 슬펐어요. 내가 나중에 3, 40년 디자인을 했는데 어이 김빈 할머니 나와가지고 디자인 공방에서 관광객들 오면 설명도 좀 해주시고 물건도 좀 파세요 라고 하면 누가 디자인을 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공간을 할애해 준 거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판매를 하기 위한 공간까지 마련해 준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요. 그 하나의 사실 전통 저희 순천에도 나간의 전통 마을 민속촌이 있거든요. 나간 읍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지프로 뭐 만드는 이런 장인들 뭐 이런 분들이 주말마다 이제 그걸 하세요. 그래서 해서 판매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저는 가끔 보면서 이렇게 공간도 만들어주고 작업실도 제공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사실 했었거든요. 뭐 그런 분들.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보면 전국에 예를 뭐 소목장이라고 하시는 분들, 염장이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장인자가 붙으시는 분들은 단순히 그 일을 오래 해오신 분들도 칭하겠지만 그 일을 오래 해오셔서 그 노하우가 농축이 돼서 예술 작품의 경지로까지 이거는 보존 가치가 있다.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술은 최고다.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 라고 해서 무형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문화재 되시는 분들은 또 전수관, 보호관 이런 것도 좀 지어주고 그러지 않나요? 국가가? 그분들이 전수관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전수관은 작업장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야말로 작업장을 지어주는 거죠. 근데 작업장을 지어줘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게 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드시는 제품이 뭐 예를 들어 버선장 하나에 뭐 700만 원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700만 원을 만드는 인건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주말에 이틀. 그러니까 뭐 자꾸 이 얘기만 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러한 처우가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두 가지의 문화적 박탈 그리고 국토의 산실 이런 걸로 통해서
한지를 만드는 과정을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냥 전주 한옥마을 가면 그쵸. 보여주는 그쵸, 그것만 그쵸. 한 번씩 봤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약식이고 그게 1년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만드는데 1년 내내 그 당나무를 찌고 삶고 벗기고 뭐 이런 과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한지 비싼 종이 이렇게 딱 해버리게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그 만드는 과정을 봤다면 와 이건 정말 귀한 거구나 라고 해서 구매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교육 과정도 그렇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소비하는 층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김민 안타까운 대표가 하셔야 될 일이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예. 다 열심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힘을 몰아주셔서 이런 일들을 국회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김민 대표 모시고 그동안 김민 대표 디자이너로 살아왔던 거 그리고 입당하시면서 정치 시작하는 이야기들 뭐 조금 나눴는데 네. 일단 1시간이 일단 훌쩍 지나가고 있어요. 네. 요즘은 뭐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좀 뭘 할 건지 이런 얘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오늘 저랑 점심 같이 드셨는데 이것 때문은 아니고 다른 일을 같이 하고 있는 네. 게 있어서 네, 맞아요. 그 논의 겸 겸사겸사 이렇게 네, 네, 뵀었는데요. 최재성 의원이 이제 중심적으로 이렇게 추진하셔가지고 네. 하고 있는 더당당 그 1만 집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름은 뭐 그렇죠.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겠는데 네네. 지금 하시는 1만 집단 토론 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1만 집단 토론, 그러니까 더 당당 1만 집단 토론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왜 생겨났는지를 먼저 짚어보면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위기가 닥쳤을 때 작년 말 올해 초에 위기가 닥쳤을 때 온라인으로 많이 동참을 해주셨어요. 10만 명이 입당하신 거죠. 입당했죠. 10만 명이 원래는 뭐 1만 명 넘을까 해서 1만 번째는 문 대표님이랑 네. 식사도 하고 말했었죠. 그런데 10만 명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당 역사상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입당하신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심정으로 들어오셨겠죠. 누구는 뭐 더민주가 안 되겠어서 응원하러, 아니면은 아우 너무 진짜 다른 당이 싫어서 입당하신 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10만 양병이 생겼어요. 근데 그래서 이번 총선은 그들의 공이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지금 이 온라인 10만 그 당원들께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할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사실 그 다 온라인 물어보십니다. 10만 당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그렇죠. 있는 50만의 그렇죠. 당원도 그렇죠. 근데 이후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50만의 당원은 그러려니 하는 분들도 계세요. 원래 그랬어 이러면서. 그렇지만 많은 열의를 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입당하신 분들은 지금 당이 들어왔는데 뭔가 나를 왜 안 쓰지? 당원 교육 시스템이 있는 것도 뭔가 아니고 왜 없지? 뭐 원래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방치가 된 거죠. 선거 때만 잠깐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 제가 그 입장이었으면 되게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뭔가 버려진 느낌이고. 사실 김빈 대표도 지금 그러잖아요. 영입을 해서 왔는데 지금 뭐 당직 맡고 계신 거 있어요? 없습니다. 응. 네. 당에 뭐 그 흔한 부먼 위원장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부대변인, 부위원장, 네, 없죠. 부정책위 없죠, 부의장 없죠. 뭐 이런 거 하나 없죠. 네. 없는 상태로 있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일반 당원으로서 당원 그 정당의 주인은 당원인데 항상 지도부에 뭐 무엇이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이런 엄청난 의견들이 올라와요. 네. 근데 저희는 사실 생각한 게 증발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탐라에서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벌써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도 지난주 근데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슈가 또 다른 걸로 근데- 사드로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모아지거나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집결되는 힘이 약해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50만 당원분들은 뭐 또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 50만 당원들이 10만 당원들한테 답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 저는 신입 당원이잖아요. 근데 오래되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를 3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일반 당원들, 지금 이 기존의 권리 당원들이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제가 뭐 전국 시당에서 강연을 좀 다녔는데 이런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셨어요. 뭐냐?
뭔가 주어진 현안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 정권 교체를 해야 제기하고는 되는 세 가지 이유 뭡니까? 모르죠. 뭐 모른다기보다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머릿속에 막 맴돌아요. 그렇지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 정리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더당당 1만 집단 토론에서는 우리가 한번 굉장히 깊은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주어지는 현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토론해서 같은 방향으로 정리할 길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1만 집단 토론이냐? 한 자리에서 1만 명이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1만 명의 사람들이 한번 토론하는 자리를 전국적으로 만들어보자. 목표는? 그런 취지로 그래서 그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 집단 토론이라는 건요, 막 갑자기 1만 명이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테이블당 10명,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퍼실리테이터라고 해서 이제 발언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이끌어내는 그 관리자가 토론 필요합니다. 관리자. 그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걸 길기가 어려우니까 퍼터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어요. 근데 퍼터를 이제 1만 명이면 1000명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1000명 이제 천천히 모을 거지만 일단은 저희가 100명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100명의 퍼터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다단계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지금 김광진 의원께서 갑자기 막 지방을 내려가서 막 이렇게 당원 모집하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일개의 당원이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내가 어린이집 모임에 가서 몰랐어? 나 더민주 당원이잖아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것들이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그게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힘을 가지려면 우리가 수기하는 과정, 이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건강하고 밝고 정련된 정당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 그런 취지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2군데, 3군데 정도씩 지금 네. 그 퍼터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서울 경기 마쳤습니다. 네, 꼬박꼬박 잠을 참여하고 계시고 뭐 그러던데 저는 25, 27일인가? 26, 27일인가 광주하고 부산과 광주. 부산을 저는 가고요. 또 그 외에도 뭐 대구, 원주, 뭐 네, 원주, 전국에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게시판 한번 보시면서 미리 신청을 해야 가는 거죠. 예,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이 퍼실리테이터, 저도 이제 회사에 있을 때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굉장한 금액을 주고 배워야 하는 건데 저희는 교육비 5,000원 근데 받습니다. 그 일만 그 집단 토론을 하면 무슨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으세요? 효과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장 그 3시간 반 동안의 교육이 갑자기 난 퍼터가 됐어.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후기들을 한번 읽어보면요. 대단해요. 왜냐? 이제까지 이렇게 정리된 내 생각을 정리하게 하는 그리고 남들의 생각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물어본 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진 충격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참 없는데 있어 보면 그 정치 이제 짧게 시작하셨지만 어쨌든 압축적으로 경험하신 거잖아요. 네네. 정당의 여러 면에 대해서. 네네. 뭐 저희 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도 비슷비슷하긴 한데 대한민국 정당,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참 이걸 더불어민주당 글쎄요. 저는 위원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정치라고 하는 게 요즘 알파고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알파고가 다 할 수 있는데 정치는 알파고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의 감정과 그 시기시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는 신의 한 수라는 게 저는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모을 수 있을 것이냐. 근데 그것을 매번 결정짓기가 어려우니까 보편타당한 기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국가를 운영할 때는 법률을 만들고 정당은 당원당규라는 걸 만들어서 그 시기에 이 정당이 지향하는 바를 규정화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정당들이 그 규정을 무력화시켜요. 그리고는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주고 그냥 그 사람이 기준을 무시하고 결정하는 게 정치력이다라고 말하는 것. 저는 이게 아주 비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세세한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네네. 그 세세한 결정 하나하나는 네. 처음에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네네네.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했고 전당대회에서 결정해놓은 안에 대해서 네네. 그리고 그것을 변경하려고 하면
변경하는 절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정당 1, 2, 3당이 네. 전부 다 비상대책위원회 시기로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선거도 다 그렇게 치르고 당원 당규도 무시하고 공천하고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고 있는 정당 문화. 그러니 지역구도 지역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중앙당을 운영하는 것도 당원들을 관리하는 것도 이 사람들은 발언권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혼자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 따라오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이 있어. 너희들 의견 내봐야 필요 없는 거야. 라고 하니까 당원 교육이 왜 필요한지 당원들의 의견을 수기할 필요성은 왜 있는 것인지 네. 어떻게 방식을 통해서 이 의견을 집단화하고 그룹화하고 세력화할 것인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인식이 뭐냐면 정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왠지 굉장히 높아 보이고 똑똑하고 막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 기대치와는 달리 정치인들은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온갖 비리와 부정에 산실이 되고 뭔가 막 친인척, 굉장히 깨끗 청렴과 결백의 상징이어야 되는 이러한 정치인들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인간 이하의 그런 그것까지 보여주니까 그러한 온도차 그런 것들이 정치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치인들이 정치는 모든 것의 종합적인 가장 수준 높은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경제 개념, 문화, 사회, 그런 예술 이러한 개념들을 두루두루 저는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알파고도 정치를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연사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해도 되는 시간을 얘가 줄여주고 내가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저는 정당에서도 팀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워크. 정당은 일단 이 정당은 어느 하나의 철학을 가지고 뭉친 집단이잖아요. 여기는 다른 이해관계를 밟고 모였고 더민주는 그래도 서민을 대표하는 정당, 그래도 민주주의를 위한 하나의 정당이라고. 철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엔 아까 그 오해가 있었잖아요. 두루두루 친하다, 다음 교육이 있을 거다. 그런 게 없다는 게 저는 우리 더민주의. 그러니까 사실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도 뭉칠 땐 뭉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의 목표, 더 큰 대의, 대선이라든지 총선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팀워크를 가질 만한 그 무언가가 그렇게 부족하다. 그런 걸 좀 바꾸려면 네네네. 정당에서 힘을 좀 갖춰야 되는데 지금 네네. 평당원 김빈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 전당대회가 의미 곧 없는? 있는데 여성위원장 출마하십니까? 여성위원장은 양양자 상임님께서 출마를 하시고 네. 이제 청년위원장. 청년위원장은 다른 분들이 열심히 하실 거고요. 네. 저는 실제로 열심히- 불출마? 아니면 고민 중? 저는 아직 대답을 드리기가 그렇고요. 네. 근데 저는 출마하시는 분이 계시면 열심히 도울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이제 청년 특집 할 때 네. 이동학, 여선웅, 오창석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네네. 여선웅 의원이 네. 자기 청년위원장 나갈 생각이 있다. 또 여기 오창석, 이동학은 후보라서 이렇게 따로 또 질문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선웅은 이제 좀 빠져서 제가 또 내 이야기 한번 안 물어봐 주나 이런 얘기가 조금 이제 내심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여기 우리 김강진 톡쇼에서 처음으로 밝히지만 좀 여기 의사가 있습니까? 네,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네네. 근데 네네. 지난번 선거할 때 사실 여선웅 의원이 엄청 열심히 같이 도와주고 전국에 그렇죠. 같이 다니고 그렇죠. 해가지고 저는 여선웅 의원이 결혼한 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둘이 사귀냐고 물어보는 아이고, 분이 엄청 네. 많았어요. 둘이 네. 무슨 관계냐, 어떻게 되냐. 네. 여선웅 결혼했다. 그렇죠. 누나 동생 관계죠. 예, 그랬는데 다른 분이 또 그 출마하더라도 개인적인 도리에서 우리 여선웅이 출마한다 그러면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띄워줄 용의가 있습니까? 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 아, 상의가 안 된 거구나. 처음 듣는 예. 얘기여서 저한테 이제 상의를 하면 이제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그때 영입되셨던 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네. 총 몇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번호는 25번까지 있고요. 25번까지. 근데 이제 그때 문 대표님 계실 때는 20번까지. 20번까지. 여튼 뭐 20번이든 25번까지든 네. 그분들이 이제 선거 끝나고도 뭐 모임을 좀 하세요? 네, 저희가 그 더불어민주당 어벤져스라고 이제 애칭이 있잖아요. 더벤져스라고. 그래서 더벤 모임이 있어요. 그 밥값은 누가 냅니까? 돌아가면서 됩니다. 돌아가면서. 김빈 대표 차례도 오긴 온가요? 아주 끝에 오겠죠. 일단은 원내 들어가신 분들부터 이제 삽니다. 그분부터. 네. 네. 그래서 원내 인사부터. 그 이제 자리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표도 종종 참석하신가요? 이제 그때 처음에 밥 사주신 그 외에는 사진 얼굴 저희끼리만. 크게 나왔던 그렇죠. 사진 찍었던. 네, 예. 그렇죠. 그때 이제 수고했다고 이제 해주신 거 그리고 이제 낙선한 분들 위로 자리였고 그 이후에는 저희끼리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여러 말들이 좀 논의가 오겠네요. 네,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오갔다고 해요. 네, 저는 그때 중국 출장 중이어서 못 갔었는데 사업자. 작년, 네, 돈 벌려고. 돈 벌어야죠. 예. 톡쇼에 광고하시는 건 어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 말고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네, 지금 메꿔야 돼. 지금 빵꾸난 거 좀 메꾸고 나서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쌍하게 됐어요, 김광진이. 예.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예. 하여튼 당에서 역할들을 좀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청년 정치인 뭐 이런 타이틀이 아니더라도 당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네.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역할을 갖고 자기 역량 안에서 세상을 좀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의원님께서 청년위원장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청년위원장에 불출마한다고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제가 번복하세요? 당대표 나간다고 하고 있는데 청년위원장 나가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좀 현실적인 걸로 우리가 고려를. 현실을 넘어서는 게 정치예요. 이분이 정치 시작하신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현실을 고민하시면 어떡해요. 청년위원장 났네. 나가시면 예. 적극 도와드릴게요. 디자인도 이제 쫙 해드릴게요. 네, 우리 함께 하는 미래 로고 좀 만들어주세요. 함께 네, 얼마 봤어요. 예. 네. 여튼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미래가 더 많이 기대되기도 하고 저랑도 뭐 이런저런 자리에서도 당에 대한 고민들 네. 또 같이 뭐 아까 오창석, 여선웅 뭐 여러 젊은 정치인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또 이끌어가고 정당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사람들인데 네네네. 이제 정당 생활을 짧게 이제 하셨으니까 제가 조언 아닌 조언을 하나 드리면 정치라는 게 정당이 혹은 이 정치판이요. 어쨌든 이제 발을 담궜잖아요. 네. 발을 담그면 이제 구태 정치인이 되신 거예요. 김빈 대표는. 벌써요? 이제 구태 정치인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4년 전에 선거를 치를 때 당의 최고위원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인재가 영입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수혈, 젊은 피 수혈로. 반년 후에 대선을 치르는데 그 대선 때는 제가 청년 몫으로 들어와서 반년 됐고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청년 몫으로 선대본 위원장을 맡는 게 가장 보편적인 거잖아요. 근데 6개월 만에 저는 구태 정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민사회계에 있는 다른 어떤 분을 청년목 선대본부장으로 모셔오거든요. 김빈 대표도 이미 선거를 한번 치르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해서 기대로는 나 대선 때 나도 청년목 그냥 뭐 자리가 중요한 거 아니지만 뭐 청년 본부장, 뭐 청년 특보가 정도는 되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정치판이 선거 때가 되면 아마 또 외부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올 겁니다. 저는 그건 참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당에서 인재들을 키워내고 육성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당에도 참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사람만이 모든 혁신의 기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커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같이 시작한 젊은 청년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그룹으로 집단으로 역할들을 해야 힘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그런 일들을 같이 좀 하셔서 청년 정치인들이 스스로 커나갈 수 있는 길들도 함께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일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 구태 정치인이 되지 마십시오. 근데 그건 내가 구태해져서가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에 구태 정치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려요. 새 사람이 오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저도 아까 점심 때도 잠깐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청년 순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전반적으로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M4 세대로 이제 낙인 찍혀가지고 좌절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뭐 흑수저로 낙인 찍히면은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날 일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전 정치에서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굉장히 청년이니까 신선하잖아요. 근데 신선함을 한번 이제 신선함에서 이제 실패하게 되면 바로 신선도가 떨어지는 거죠. 예.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근데 저는 그러한 문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신선도로만 청년, 그러니까 나이로만 정치인을 판단해서 영입하고 기용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컨텐츠에 대해서 발휘할 기회와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더불어민주당에 청년 정치인이 없는 이유. 제가 아까 사석에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왜 더불어민주당에 청년 정치인이 없을까요? 질문입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정당이 선거 때가 되면 청년 정치인뿐만 아니라 여성도 마찬가지고 다 장애인도 그렇고 네, 다 네, 네. 비례대표를 하고 하는 게 영입을 할 생각만 해요. 육성할 생각은 안 해요. 당에도 예를 들면 청년이 활동을 쭉 이렇게 해왔던 사람들도 있고 키워놓은 사람들, 저도 외부에서 온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는 외부에서 이제 들어와서 실패했어요. 의원으로서는 그냥 뭐 정책 활동은 했을지 모르겠는데 당내의 청년 조직들과 융화하고 같이 동반 성장해 나가는 것에 실패해서 사실은 이번에 청년비례 뽑을 때는 당원 당규를 바꾼 거 아닙니까? 네. 제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해가면서 내가 실패한 거다 그건 인정하고 이번에는 외부가 아니라 당 내부에서 청년 대표를 뽑고 그 권한을 청년위원회에 넘겨주자. 그건 저로서는요 사실은 제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방향성을 그렇게 제시한 건데 네. 결국은 그조차도 또 들어지지 않은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결국은 육성의 시스템들, 그게 뭐 경제적인 지원일 수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뭐 아카데미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지금은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야 청춘은 부딪혀서 깨지는 거야. 한번 해봐. 도전 정신을 갖는 게 청춘이지. 이렇게 그냥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삶이 없어요? 결혼 안 해요? 인생이 없어요? 근데 여성위원장은 지역 시도당에도 그래도 기본 활동비를 이렇게 주는데 네. 청년위원장은 어디도 안 줘요. 그렇죠. 서울시당도 안 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그 사람들 네. 그냥 희생과 봉사로만 어떻게 한두 달은 봉사하지만 그렇죠. 1년, 2년, 3년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아주 이제 넓은 지지층의 대부분이 청년층이잖아요. 20대부터 40대까지. 우리 정치계에서는 아직 청년이죠. 45세 미만이니까. 근데 이렇게 이 지지층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년 정치인이 필요한 세력인데 사실 제대로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그들에게 정말로 정책이면 정책, 아니면 의정활동이면 의정활동 이러한 것들을 폭넓게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클 장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큰 장일 기회를 뭐야 국회의원 의석 2개 있었잖아, 뭐 누구 있었잖아,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청년 권리당원이 엄청 많잖아요. 네. 몇만 명이죠 저희가? 저희가 한 7만 명 정도. 네, 그 7만 명의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한번 모임이라도 가지려면 시도당에 예산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위원회는 10% 예산이 있죠. 근데 청년위원회는 3% 예산 이번에 겨우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요. 혁신안엔 담겼습니다만 그렇죠. 당규에는 반영되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청년들은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밥 먹으려면 밥 먹는 값도 내는 것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 모이게 되죠. 그럼 무언가 밥값은 고사하고 문자 한 번 보낼 돈이 없어요. 그렇죠. 행사 그렇죠. 안내를 할 수 있는 문자 그렇죠. 안내를 청년국이 보낼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즐겁게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당원으로서 즐겁게 사람들의 지지 세력을 키워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너무 박한 거예요. 너무 타이트하니까 당당하게 그리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당원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의원직은 고사하고 이제 건강하고 밝은 정당 활동도 굉장히 피폐하고 진짜 불쌍하게 예. 그냥 자원봉사로만 열정페이로만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조금은 이제 문제가 정당의 아닌가. 열정페이부터 빨리 없애야 돼요.
그리고 맞습니다. 젊은 청년은 선거 때 그냥 율동패 정도로 생각하는 그건 이 반드시 문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빨리 좀 바꿔야 됩니다. 청년 정치 얘기하니까 또 말이 길어지긴 하는데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네.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로 비슷한 질문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질문 주셨으니까 제가 읽어는 드릴게요. 황재민님께서 김빈이 바라는 정치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말씀 주시기도 했고, 이마지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김빈의 정치 소명은 무엇이고 원칙 없는 정치판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치를 구현해낼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출마하시고 뭐 하면 입당 기자회견인가 할 때 이제 정치를 디자인하겠다 이렇게 네. 슬로건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뭐 앞서 이제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에서 질문하신 분들도 비슷한 질문일 것 같은데 네. 김빈의 정치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을 디자인할 것인가 라고 하는 포부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첫째, 정치 디자인이라는 거는 정치를 디자인하겠다. 그럼 사실 정치에 문제가 없으면 디자인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정치에 무언가 해결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는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상위 선상에 있어야 하는 학문이며 응용 학문인데 굉장히 그 이미지는 나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필리버스터나 덕헌유세단에서 굉장히 선한 정치인 그리고 생각이 올곧은 정치인들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많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고 알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말 지지 세력층인 청년층, 2040층의 지지 그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청년층의 결집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치를 디자인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정치적 아이콘이 되어서 무언가 당직을 맡아서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기보다는 저는 정치에 입문해서 이제 벌써 구태 정치인 됐잖아요. 근데 구태 정치인이 된 것 치고는 정치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나 뭐 그 생리도 많이 공부하면서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좀 하고 싶은 것이긴 한데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좀 가지게. 네, 정치라는 것이 사실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뉴스에서 지금 사실 디자인에 대해 사람들이 몰랐는데 디자이너 2명이 정치계에 뛰어드니까 디자인이 뭐요? 뭐가 중요한디? 막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 자체가 혐오라는 것도 동시에 불러일으켜서 아예 무관심한 층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층들에게도 정치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너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정책과 법과 많은 것들이 관련돼 있다라고 좀 알리는 역할에 좀 기여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정치를 통해서 어떤 나라를 좀 만들고 싶습니까? 좀 상식이 통하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 세상. 네. 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슬로건이긴 한데 그렇죠. 저도 정치해 보면 그게 답이에요.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그렇죠. 네. 국민이 네. 생각하기에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소리냐? 그렇죠. 라고 그렇죠.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그렇죠. 그 질문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대한민국을 네. 김빈 대표와 그리고 김광진이 함께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톡쇼 6번째 시간이었는데요. 김빈 대표와 청년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디자이너 김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그동안의 행보보다 앞으로 행보가 훨씬 더 기대되는 김빈 대표에게 뜨거운 박수와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김빈 대표가 지난번 입당하시면서인가 청년의 한을 정치로 흥하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네네네.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청년들의 한마는 요즘 헬조선과 흙수저의 이 삶들을 흥이 넘치는 대한민국으로 바꿔 나가주시는 그런 길들을 같이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